오늘은 삼국지 4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위명제 조예가 죽은 뒤 황제의 자리에 오른 조방을 도와 위나라 권력의 두 핵이 된 조상과 사마이의 이야기를 했었죠. 두 사람은 더 이상 높은 지위가 없을 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한 조상이 사마이를 정계에서 몰아내고 1인자가 되기를 원했고, 사마이는 어차피 내가 조씨도 아닌데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며 적당히 물러나 주었으나, 조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큰 사고를 치고 또 국력을 낭비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슬슬 조상을 칠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더라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지난 이야기에 이어 참지 못한 사마이가 어떻게 조상을 치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이야기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말아먹는 조상을 쫓아내고 중앙정부를 장악할 마음을 먹게 된 사마이는 마음은 급했지만 성급하게 움직이면 질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사마이는 조상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아주 조심스럽게 정권 장악을 위한 포석을 깔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했듯 사마이는 조씨가 아니었으므로 그냥 바로 군권과 정권을 후려쳐서 얻게 되면 대의 명분의 확보가 어려울 뿐더러 반대 세력이 급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대치하지 않고 몸을 사리면서 차근차근 밑밥을 깔아 조상의 패거리가 사마이를 의심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이러한 사마이의 밑밥은 대단히 정교했는데, 특히나 정치권에서 한 발 빼며 물러날 때 핑계로 삼았던 오래된 지병 을 이용해 병환이 깊은 척하면서 조상이 보낸 첩자 겸 방문객인 이승을 속이는 대목에서 이 사마이의 밑밥 신공이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요. 당시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다면 오스카 나무주연상을 받았을 법한 사마이의 연기 실력을 진서 선재기의 기록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7년 정시 8년 5월, 선재는 병들었다 칭하고 정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248년 정시 9년 봄 3월, 하남윤 이승이 형주에 부임하게 되자 선재, 즉 사마이에게 와서 동태를 살폈다. 선재가 병이 깊은 것처럼 속이고자 했으니 두 명의 시종에게 시중을 들게 하여 옷을 잡고 있었으나 옷자락이 땅에 끌렸다. 입을 가리키며 목이 마르다고 하니 계집종이 죽을 올렸는데 선재는 죽그릇을 잡지 못했고 죽이 모두 흘러 가슴자락을 적셨다. 이승이 말했다. 많은 이들이 명공께서 예전에 앓던 풍이 재발했다고 하더니 그 상태가 이 지경일 줄 어찌 짐작했겠습니까? 선재가 숨을 헐떡이며 겨우 말했다. 늙고 병들어 죽을 날이 코앞에 닥쳤소. 그대가 병주에 가게 되었구려. 병주는 흉노족과 가까우니 잘 방비하도록 하시오. 그대를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으니 아들 사마소 형제를 부탁하오. 이승이 말했다. 송구하게도 형주로 돌아가게 된 것이지 병주가 아닙니다. 그러자 선재가 이를 혼동하며 말했다. 이제 막 병주에 도착했다고? 이승이 다시 말했다. 송구하게도 형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선재가 말했다. 내가 늙고 기운이 쇠해 그대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소. 이제 형주로 간다니 장렬히 공훈을 잘 세우도록 하시오. 이승이 물러나와 조상에게 고했다. 사마공은 시체와 다름없어 기운이 겨우 남아있고 육체와 정신이 이미 분리되었으니 좋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뒷날 또 말했다. 태부가 다시 회복되기 어려우니 가히 애처로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조상 등은 다시 선재를 방비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신들린 연기를 통해서 가는 기가 먹어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죽조차 제대로 먹지 못해 질질 흘리는 말 그대로 노망난 늙은이의 모습을 보이면서 조상의 무리가 가지고 있던 일말의 불안함과 의심을 걷어내는 데 성공한 사마이는 조상의 무리가 완전히 의심을 풀고 방심의 기회를 보이자 뒤통수에 회심의 한 방을 시게 날려주게 되니 그때가 바로 249년의 일이었습니다. 때는 249년 1월 초, 신년을 맞아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찾아뵙듯 황제 조방 또한 비록 친아버지는 아닐지라도 나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준 양아버지 조예를 찾아뵙기 위해서 죽은 조예의 무덤인 고평릉에 참배를 드리러 갈 일정을 잡습니다. 자, 황제가 움직인다는 건 중앙정부의 대단히 큰 사건 중 하나고, 때문에 당시 권력의 핵이었던 조상과 무리들은 이 국가적 행사에 안에서
황제와 함께 고평릉으로 향하는 수레에 몸을 싣게 됩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조상과 그 무리들이 대거 움직여서 성안의 주요 세력들이 다 빠져버린 틈을 탄 사마이는 황궁을 점거하고 군권을 장악해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황궁을 비우고 황제를 따라 나섰던 조상과 패거리는 잠깐 당황했지만 실질적으로 낙양성을 점령당했을 뿐이지 명분과 대의를 앞세울 수 있는 황제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크고 길게 보아 낙양성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황제의 명을 들어 군사를 모아 사마이를 공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마이 또한 이러한 명분의 불리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상이 일찍이 영령궁으로 쫓아냈던 조방의 양어머니이자 선대 황제 조이의 부인인 명원황후를 통해 어느 정도 입지를 갖추어 보긴 했지만 아무리 선대 황제의 부인이라지만 지금의 실황제보다 대의 명분에서 앞설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상황이 장기화되면 일이 점점 꼬일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마이는 최대한 이 상황에서 빠르게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 일단 조상을 어르고 달래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 어르고 달랜다는 게 무엇인고 하니 너 안 죽이고 그냥 파직만 시킬 테니까 얼른 황제 모시고 다시 낙양으로 와 라고 꼬시는 거죠. 조상이 조금 똘똘한 사람이었으면 이 말이 얼마나 쉽게 번복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유일한 이점인 황제의 신병을 넘겨준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달았겠지만 애당초 아빠 조진의 백으로 정계에 입문한 데다가 겁도 없이 정계 1인자 사마이와 대립하면서도 단순히 사마이 본인만 고립시켰을 뿐 그 가족과 친척들은 통째로 몰아내지 않을 만큼 안일한 사고에 빠져 있었던 조상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마이의 말처럼 돌아가도 그냥 뭐 부자 늙은이로서는 살 수 있을 테니까 상관없겠지 라면서 사마이의 제안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부자 늙은이 같은 소리는 개꿈 같은 소리였고 궁으로 돌아가서 황제를 넘기고 병권을 놓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반란을 꾀했다는 명분, 즉 영모죄로 삼족을 멸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한시나마 위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꿈꾸었던 조상이 가고 249년 1월 말부터 위나라의 모든 권력이 사마씨에게 넘어가게 되니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고평릉 사변입니다. 이 고평릉 사변 이후 사마이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황제 또한 목숨을 부지하는 겸 어차피 대세가 되어버린 사마이의 실권에 따른 형식적 절차를 딸려주는 겸 해서 사마이에게 승상의 직위와 구석의 특전을 내려줍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여러 차례 사용하다가 승상의 자리만 받기로 하고 끝까지 구석의 특전은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구석의 특전을 받는다는 건 내가 실권자임을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당시 70살의 노인이었던 사마이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구석을 받아서 반대 세력을 늘리느니 별로 의미도 없는 구석 따위 받지 않고 내 권력을 그대로 내 자식들에게 이양해주는 게 더 안정적인 세습의 방향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고평릉 사변으로 인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 가던 249년 가평 원년 연희 12년 저고 12년 내부적인 문제로 바쁘던 위나라와는 달리 10년의 안정기 동안 찬찬히 북벌을 준비하던 총나라 장수 강유는 슬금슬금 북을 향해 이빨을 드러냅니다. 사실 이보다 2년 앞선 247년 위나라를 위협하는 강족 세력이 반란에 편승해서 위나라와 맞붙은 사건이 있었지만 이건 촉한에 의도된 공격이 아니라 주변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어느 정도 즉흥적으로 진행된 국지적 전투였던 만큼 북벌의 성격을 띄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249년에 벌어지게 될 이 강유의 위나라 공격이 훗날 실질적인 강유의 1차 북벌이라고 불리게 되죠. 아무튼 이 공격이 1차 북벌이었건 11차 북벌이었건 111차 북벌이었건 그 북벌군은 어떻게 움직였고 또 그 결과 누가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9년 강유의 북벌군은 기존의 북벌군과는 다르게 일단 장안으로 나아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병하진 않았다고 보입니다. 기존 제갈량의 방향처럼 군사를 이끌고 고개를 넘어서 장안, 즉 경조윤이나 우부풍으로 군사를 찔러가는 것이 아닌 오히려 좌측 상단의 농서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먼저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갈량의 1차 북벌 때 가정을 막아두고 량주 지역을 꼬셔 세력권을 확보해 차후 진군을 준비하려던 그 모습과 같이 강유는 국산 지역을 방어하는 데 물자를 투자해 성을 쌓고 차후 농서 지방을 얻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거죠. 하지만 가정에서도 그랬듯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고 또 적이 강성해질 것을 뻔히 보고 있는 위나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특히나 허수아비 조상이 정권을 잡고 있는 게 아닌 위나라 최고급 책략가 사마이가 정권과 전권을 모두 가지고 있을 지금에는 위나라가 강유의 속내를 파악하지 못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사마이는 곽회와 진태 그리고 등해를 보내 이 강유의 1차 북벌 시도를 애저녁에 망쳐버립니다. 이 1차 북벌이 어느 정도로 허무하게 실패했던지 북벌의 주체였던 촉한의 정사 기록인 정사 후주전, 즉 유선전에서도 단 2줄 249년 연희 12년 가을 위장군 강유가 출병해 옹주를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왔다. 장군 구안, 이소가 위나라에 항복했다 라고만 적고 있을 정도예요. 심지어 강유의 1차 북벌 이듬해인 250년 연희 13년에 다시 한번 서평 지역을 공격한 강유의 2차 북벌마저도 단 한 줄 강유가 다시 서평으로 출병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왔다 라고 적으면서 소득 없는 2번의 북벌을 마치게 되죠. 자, 아무튼 이렇게 북벌 2번을 날려버리면서 사마이가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은 강유는 전략의 방향을 바꿔보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싸우면 사마이에게 게임이 안 되겠구나를 알게 된 거죠. 라고 말하면 뭐랄까, 강유가 나름대로 그 제갈량의 뒤를 잇는 인물 중 하나인데 사마이에게 너무 순식간에 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2번의 급한 북벌이 너무나도 쉽게 실패한 것은 삼국 중 최약체인 초기 위나라를 공격할 때 나머지 한 개 나라인 오나라가 촉을 도와주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온전히 강유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당시 오나라는 늙었는데 아직도 죽지 않은 손권의 아들들 사이에서 황위 계승 문제로 오랫동안 지속된 내분이 극에 치닫고 있었고, 그 때문에 총나라의 진군에 맞추어 위나라를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핍박할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둘이 동시에 함께 공격해도 뭐가 좀 될까 말까 한 싸움이었는데 뒤통수 걱정 전혀 안 하고 최약체인 총나라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었던 위나라가 큰 무리 없이 원활하게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강유를 너무 빈구 멍청이로 보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이 얼렁뚱땅 강유의 북벌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등장한 이 오나라의 사정에서 쉽게 넘길 수 없는 이야기를 잠깐 들은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가 지나갔죠? 맞아요. 바로 오나라의 후계자 싸움이었습니다. 용의 눈물, 왕자의 난, 손권이 그간 쌓아온 업적과 성과를 모두 덮어버릴 만큼 크나큰 막장 드라마 사건이라고 할 만큼 오나라의 후계 싸움은 오나라에 치명적인 피해를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자,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손견이 죽고 장남인 손책이 뒤를 이었다가 손책이 죽자 차남으로서 자리를 물려받은 손권이 그러했듯 오나라 황제 손권 또한 초반에는 아주 일반적인 방법으로 후계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장남을 태자로 삼는 것이었어요. 손권에게는 장남 손등, 차남 손려, 삼남 손화, 사남 손패, 오남 손분, 육남 손휴, 칠남 손량까지 7명의 아들과 손노반과 손노육이라는 2명의 딸이 있었어요. 따라서 아주 일반적인 후계 선정으로 인해 장남 손등이 당연하게도 태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죠. 특별한 일이 없는 동안에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241년까지. 사실 장남 손등 다음으로 왕위계승권에 가까웠던 차남 손려가 232년에 어린 나이에 병으로 요절했을 때까지만 해도 오나라에서는 왕위계승에 관련한 큰 파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위 계승권자가 죽긴 했지만 1위의 손등이 다음 황제가 될 것이라는 건 워낙 공고한 사실이었고, 손등이 딱히 무슨 사고를 치지 않는 한 이 사실이 변할 리가 없었는데, 손등은 장자라는 정통성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평소 행실이 바르고 성정이 곱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순이, 손려라 한들 애당초 다음 황제가 될 확률이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당연히 3순위 손화, 4순위 손패, 5순위 손부는 계승권과 더더욱 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그런데 241년 생각지도 못한 오나라의 위기가 찾아오니 그것이 바로 장자이자 태자인 손 등이 33세 나이에 병으로 죽은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나라 황위 계승권 싸움이 흙탕물 싸움이 된 시발점이었습니다. 손등은 죽기 전 셋째 손화를 다음 태자로 추천하는 상소를 올리고 죽었어요. 황제 손권 또한 딱히 손화를 태자로 삼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죽은 손등을 대신할 태자로 셋째 손화를 태자에 임명합니다. 여기까진 좋았어요. 뭐 아주 정상적이죠. 첫째 죽고 둘째 죽었고 셋째가 태자가 되었다. 뭐 아주 바람직하고 반역할 빌미도 없고 아주 확고한 정통성과 명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손권이 태자이자 삼남인 손화와 사남인 손패를 손화가 머물고 있던 남궁에 함께 살게 하면서 둘을 똑같이 대우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뭐 셋째나 넷째나 뭐 그 큰 차이도 아니고 어차피 태자를 셋째로 삼았다면 뭐 같이 살고 같이 대우하는 게 문제야 싶겠지만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황제가 직접 태자와 그냥 황제를 똑같이 대우한다. 그 말은 뭐예요? 태자랑 황자를 동급으로 취급하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내가 태자 라인이 아니야. 그럼 황제를 태자로 세워서 내 라인을 황제로 세우면 되지 라는 생각을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내부 분열을 황제가 조장하는 꼴이 됐어요. 후계 싸움으로 인한 내부 분열은 뭐다? 망하는 지름길이다. 우리는 앞선 이야기에서 원소와 유표의 케이스를 봤죠. 장남을 두고 차남이나 삼남을 밀어주면서 내부 분열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 원소와 유표. 심지어 위나라의 가후는 조조에게 장남 조비를 밀어줘야 될 명분으로 이 두 사람의 일화를 언급하기까지 할 만큼 나쁜 선례로서 확고히 자리 잡은 두 사람 원소와 유표. 하지만 송권의 이번 행동은 그 원소와 유표만도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 원소와 유표는 그나마 둘째건 셋째건 그게 장자가 아닐지라도 지가 아끼는 아들한테 힘을 실어줬어요. 확실하게 밀어준 거죠. 여기서 후계자 싸움이 나게 되는 건 아빠의 문제도 좀 있긴 하지만 아빠가 장자를 밀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 뜻을 거스르는 장자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원담 원상 형제의 사건이나 유기유종 형제의 사건에서 원소와 유표는 자신의 소신을 확실히 밝혔고 자기가 밀어주고 싶은 아들을 확실하게 밀어줬어요. 근데 손권은 뭐예요? 태자는 셋째로 세워놓고 넷째도 그거랑 똑같이 대우해줘라. 이게 말이야 망고야 뭐야? 아주 개판이에요. 대놓고 그냥 서로 싸우라고 등을 떠밀어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싸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건 둘이 싸우는데 손권은 그걸 보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해. 신하들이 저러면 큰일 난다. 손패를 국경지역으로 보내서 위기를 세우던가 해라. 조치를 취해라. 상소를 올리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사남 손패 쪽에서 보기에는 아 우리가 다음 황제 노리는 거 손권도 아는데 안 말리네? 계속해도 되나 보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오나라가 반으로 갈려서 삼남과 사남의 후계 싸움에 빨려 들어갑니다. 두 팀은 서로가 서로를 연신 모함하면서 서로를 깎아먹어갑니다. 그 와중에 송권은 모함을 듣는 족족 모함의 대상자에게 죄를 묻고 벌을 주면서 또 상황을 악화시키게 되죠.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송권이 노망이 난 건지 나이가 드니까 다 부질 없었던 건지 어쨌든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어 갑니다. 자, 이 와중에 오나라의 초특급 공신 육손이 나서서 송권에게 몇 차례나 상소를 올리고 또 조언을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정통성이 있는 삼남을 세우는 게 맞지. 이러다가 나라가 다 분열이 난다 말해보지만 손권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심지어 사남 손패파에서 육손을 모아마자 육손까지 쫓아내고 사자를 보내 연신 육손을 비난하기까지 하죠. 결국 육손은 245년 억울하고 분해서 분사합니다. 죽어버렸어요. 화병이 나서 죽었다고요. 사실 이 정도 들었으면 끝났죠. 육손이 누굽니까? 여몽과 협력해서 관우를 잡고 번성을 지켜냈으면 유비의 총공세 이릉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파양태수 주방과 함께 조율을 속여서 석정전투를 대승으로 이끈 오나라의 대표 공신 중 공신인 그 육손이 송한테 빠개서 죽었어요. 이건 그냥 막장 드라마예요. 끝난 거죠.
라고 하고 끝날 줄 아셨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차라리 손권이 여기서 그래 나 사실 셋째가 마음에 안 들었어. 넷째 태자 주려고 그랬어. 다 의도한 거야. 앞으로 넷째를 따라 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내분이 있었겠지만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을 거고 이러한 결정에 셋째 손하만 따라줬으면 유표나 원소골은 안 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나라의 상황은 이보다 더 악화되어 갑니다. 육손의 분사 시점쯤에 이르러 넷째의 손패의 무리가 남을 험담하고 또 거짓 미담을 퍼뜨린 것이 발각됨에 따라 손권이 예뻐하던 넷째 손패를 더 이상 예뻐하지 않아 버린 거예요. 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해가 잘 안 가죠. 맞아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상황이 워낙 중구난방 2판 4판 공사판으로 흘러가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장남 손등이 태자로 있다가 차남이 병으로 죽었어요. 이후 장남도 병으로 죽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삼남인 다음 태자가 돼야 됩니다만 손권은 삼남이가 별로 안 이뻐요. 하지만 정통성의 문제도 있고 죽은 장남이 삼남을 직접 추천한 만큼 일단 삼남을 태자로 세우기는 해요. 하지만 사남도 태자랑 동급으로 대우하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남은 태자가 되기 위해 삼남의 무리를 헐뜯고 또 가짜 미담을 만들어서 스스로의 입지를 키웁니다. 이러면 상황을 손권이 좀 정리해줄 법도 한데 정리는커녕 자꾸 헛짓거리를 하니까 육손이 빡이 쳐서 죽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사남 손패가 태자의 자리를 얻는 듯 했으나 애당초 거짓으로 이루어진 입지와 거짓 모함으로 얻은 기회가 오래가지 못했고 거짓말에 빡이 친 손권은 넷째 손패에게 자살을 명령하고 뜬금없는 셋째 손화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셋째는 왜? 거짓말은 넷째가 있는데? 왜냐고요? 손권은 사실 손냥이 더 예뻤거든요. 그렇게 멀쩡한 삼남 사남의 싸움을 부추기던 손권은 결국 나라꼴을 파탄을 내놓고 손냥을 태자로 세웁니다. 이때 손냥의 나이가 7살, 250년, 저고 13년 11월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이궁의 변, 손화와 손패가 같은 궁, 즉 손화가 있었던 남궁을 같이 쓰다가 손패가 남궁을 나가면서 두 개의 궁이 갈리어 싸운 사건이라고 불리며 배송진은 이 사건을 두고 정사 손화전의 주석을 달면서 말하길 신배송지가 여기건대 원소 유표는 원상 유종을 현명하다고 여겨 본래 후사를 전할 뜻을 가져서 손권이 임히 손화를 세우고서도 다시 손패를 총애하여 앉아서 화란을 일으킬 실마리를 낳고 스스로 집안의 재앙을 이룬 것과는 다르니 이를 원소 유표에 견주면 어리석고 사리의 벗어남이 심합니다. 보질은 도덕과 기계가 저명하여 오이 훌륭한 신하였으나 손패에게 아부가 심하고 섬김이 양축과 같았으니 어째서겠습니까? 손화가 이미 정당한 자리에 있어 적자와 서자의 본분이 확정돼 설령 재주와 덕행이 뛰어나지 못해도 오히려 법도는 서자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데 하물며 손패의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었고 손화는 대를 이을 자식이었으니 어떻게 해야 됐겠습니까? 대저 마음이 간사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사람도 어찌 모든 것에서 선함이 없겠습니까? 다만 한 번이라도 선하지 못함을 행하면 많은 아름다운 덕행도 모두 없어질 뿐입니다. 보질에게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 나머지는 살필 가치도 없습니다. 여대, 전종의 무리는 대략 논할 가치도 없을 뿐입니다. 이라하며 손권의 멍청한 판단과 손패를 태자로 세우려 했던 손패파의 신하 보질, 여대, 전종, 양축을 신랄하게 까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좀 느낌이 오시나요? 강유의 북벌 당시 오나라가 왜 때를 맞추어 위나라를 공격하지 못했는지 오나라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똥망이 되어버린 오나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대로 위나라의 실권을 잡은 사마이가 오나라와 총나라를 싹 쓸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런 귀신 같은 타이밍을 노릴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건이 때마침 위나라에도 벌어지는 바람에 오나라는 위기의 국면에서 한 차례 숨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노망난 손권이 다 망쳐놓은 오나라가 한 차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사건은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약 20년 정도의 이야기가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사건보다는 좀 짜잘한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길어야 2편, 3편
정도면 길었던 삼국지 여정도 이제 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끝이 어디일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목전에 둔 오늘의 삼국지 44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